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자계약 많이 왔네. 어떡하나? 많이 와도 상관이 없지.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전자계약을 앞으로 1년 동안 듣게 되는데, 내가 여기다 앞에다 쓰는 것보다 처음에 강의 소개는 이 화면을 통해서. 자, 그래서 내가 할 건 뭐냐면, 이 강의는 전자계약 1년짜리 코스예요. 1년짜리 코스 중에 첫 번째 코스. 그래서 나는 419호고, 그 다음에 담당 조교 권영우, 조금 아까 출석부른 한번 일어나 보면 앞으로 우리 한 학기 동안 수고해 줄 조교가 있는 곳은 R&D 센터라고 해서 녹지 캠퍼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찾기가 좀 어려워. 찾아갈 이메일, 그래서 내가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으니까 연락할 때가 있으면 저기로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는 여러분들한테 공고를 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책이에요. 혹시 지난 학기에 역학을 들었으면 훨씬 더 안심이 되죠. 그거보다 얇아. 그걸 1년에 가르쳐.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책이고, 그 다음에 참고서적으로는 원래 한 몇십 년 전부터 유명했던 펄셀이 지었던 버클리 시리즈로 돼 있었던 일렉트리시티 앤 마그네티즘인데, 또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데이빗 모린이 참가를 해서 세 번째 리바이즈드 에디션을 2013년에 낸 거를 참고서적으로 하겠어요. 물론 모린이 들어오면 항상 특징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넣어서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 요거는 참고를 할 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내 강의에서 다 알듯이 강의에서 칠판에 쓰는 거랑 물리 용어는 전부 다 영어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말을 이 렉처에서 유스하는 랭귀지가 너무 디피컬트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다 이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요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연습 시간은 우리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일찍 끝낼 테니까 그때 조교랑 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적은 비율을 약간 바꿔서 숙제를 30%, 학기 말 중간 시험을 35%씩 해서 합해서 100%가 되도록 하고, 숙제는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한 우리 16주라고 하면 한 3주에 2개 정도 나오는 걸로 우리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강의는 학교의 e러닝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오픈 코스웨어로 등록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뒤에 저렇게 강의를 촬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촬영을 해서 하루나 이틀 후에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가 돼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듣고 싶을 때 참고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 그거를 보고, 자세히 어디에 나오는가 하는 거는 나도 한번 나오는 걸 보고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스를 들을 때 항상 내 코스를 들을 때 하는 말을 최근에 US 오픈 테니스에서 나온 로저 페더러가 인터뷰를 하면서 타이브레이크에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You should be patient and aggressive. 여러분도 이 강의에서는 인내심을 가지지만 공격적으로 이 강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사실은 스터디 그룹을 여러분들한테 정해주려고 했으나, 그 정하는 조직의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블랙보드의 토론방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블랙보드에서
숙제만 받았는데 이젠 그 토론방에서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의문이 있었던 거 혹은 숙제에서 이거는 이상한 것 같다.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이러면 막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올리면 주제로 올리면 나도 보고 심심하면 가서 대답을 하고 이제 그런 거. 근데 그럴 때 이제 숙제 1번의 답은 뭐냐. 뭐 이런 건 묻지 않는 걸로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내가 여기서 막혔나? 내가 뭘 잘못했나? 혹은 내 생각이 얼마나 독창적인가?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 보면 저널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널은 위에 있는 토론방은 모든 학생들한테 공개가 돼 있는 거고, 이건 또 여러분들이 올라온 거를 이메일로 받고 싶으면 그 안에서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면 되고, 저널은 좀 더 사적인 공간인데 교수와 학생의 1대1 토론 장소예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죠. 내가 여러분들의 인생 상담을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개적인 토론방을 추천하지만 그 사람 일이란 알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이거는 토론방에 올리기엔 정말 내가 찌질해 보일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저널을 이용하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가 시작됐으니까 당부의 말. 첫 번째, 스터디 그룹이나 토론방을 활용해서 활발한 토론을 할 것. 요새뿐만 아니라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내가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들었으면 알았듯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얼마나 딴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느냐. 그러니까 말한 만큼 아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리 심오한 걸 알아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활발하게 강의 시간이나 아니면 토론방에서나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 표현하는 것도 그냥 갑자기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여러 번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늘어나는 표현 방법이 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숙제는 토론을 하지만 답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토론을 많이 해도 결국 자기가 책상 앞에 앉아서 숙제는 혼자 쓰는 거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숙제나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답만 쓰는 거, 식만 쓰는 거 나 안 좋아해요. 왜 이 식을 쓰게 되었는가? 나는 어떤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아는 걸 표현을 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걸 내가 모른다고 하면 너무 창피해. 딴 애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난 몰라. 난 무식해. 라고 자랑하고 다니라 이거예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무식하다고 해도 흉 보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에 나가면 무식하다 그러면 흉을 보지만 학생일 때는 여러분들이 난 몰라. 가르쳐줘.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든 선배들이든 아니면 교수에게든 내가 모르는 거를 물어보는 거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재미있게도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도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모르는 걸 숨기는 거야.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서로가 다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당부의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스에서는 그렇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과에 있으면서 내가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말, 창의력. 요새 창의력 교육 많이 하죠. 지금까지 같은 기존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으면 창의력이 늘어나지 않는데 아니야.
창의력 키우는 건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답이 어떻게 돼 있나? 를 보지 말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한번 풀어보자. 하다가 막혔어. 이거 왜 막히지? 막힌 걸 뚫어보든가 아니면 이게 막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든가 이런 자꾸 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내 생각대로 풀 수 있는가 하는 연습을 막 하다 보면 안 풀려. 안 풀리는 건 안 풀려. 그렇지만 그럴 때 되게 계기가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아주 물론 옛날 얘기지만 어떤 일을 하다가 막혀가지고 있는데 한 2, 3주 고민하다가 샤워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렇구나.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샤워만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게 뭐냐면 고민을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걸 넘어서는 그 스텝이 있는데 그 스텝이 넘어설 때 창의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까지 가는 스텝 그렇지만 그 단계에 도달하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은 달라져도 학습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뭐냐면 요즘은 온라인, 인터넷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하는 방법은 아주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많이 쓰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할 때는 있죠. 우리가 흔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많이 버려진 덕목들, 인내심, 열정, 드라이빙 포스 이런 건 다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호기심 이런 거 다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숙제란 건 뭐냐면 조금 아까 내가 주의사항을 얘기했듯이 여러분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다. 여러분들의 혼자만의 생각을 쓰는 거야. 물론 답은 같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전체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 유일하게 독특하게 생각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숙제에다 쓰는 거야. 혹은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물론 남이 다 풀어놓은 거지만 남이 다 풀어놓은 문제를 푸는 걸 숙제라고 하고 남이 안 푼 문제를 푸는 걸 연구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걸 풀 때 뭐냐면 이거는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다 라는 걸 밝히는 과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창하게 말하면 나의 존재를 세상에다 외치는 거야. 그걸 딴 사람이 외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강의 끝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와중에 도중에 스터디룸이 있는데 가끔 어떤 학생들이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히지 않고 쫙 쓰는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학생일 때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하지 마요. 분필이 아까워. 그거보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막혀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가 중요하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한 스텝에서 다른 스텝으로 가는 게 막히지 않고 청산유수로 쭉 나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서양 속담 중에 Curiosity kills the cat. 호기심이 많으면 인생이 좋지 않다. 라고 하지만 그건 고양이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고 여러분들은 호기심을 많이 가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참아야 돼. 참지 못하면 안 참아도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예를 들어서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죠. 왜 세탁기, 전자레인지 이런 게 왜 발명이 됐겠어요? 하기 귀찮잖아. 귀찮아서 귀찮은 걸 피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 학기에 나한테 강의를 들었을 때 언제 들었냐 하면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들은 말이야. 성적이 그지 같아도 굴복하지 말고 이거를 넘어서려는 강한 멘탈을 가져 라는 거였죠. 오케이. 됐어. 이건 다 됐고 이제는 이거는 다 얘기를 했고 이거 꺼야 되겠네. 어떻게 끄지? 올리면 되지. 그 다음에 이번 전자계약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우리 자연계의 기본적인 상호작용 중에 하나인 전기적 혹은 자기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1년 동안 공부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를 배웠을 때 전자계약 다 배웠잖아. 지난 학기에 일반 물리 2에서 전자계약을 다 배웠는데 그걸 또 배우나요? 그렇죠. 1년 전에는 일반 물리에서 역학을 배웠잖아. 근데 2학년 올라와서 고전역학을 또 배웠죠. 왜 배웠나? 뭔가 다르죠, 좀. 그래서 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더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맥스웰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 이 전자계약에서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 때 배운 맥스웰 방정식은 적분 형태로 배웠죠. 적당한 수학을 이용해서 그거를 전부 다 미분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미분 방정식을 풀어요. 또 미분 방정식을 푸네. 일반 역학, 고전 역학에서는 여러분들이 푸는 미분 방정식은 소위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ordinary derivative가 있는 것만 배웠지만 전자계약에서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편미분 방정식을 배운다 이거예요. 뭐 미분이 ordinary derivative에서 partial derivative로 바뀐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냐? 푸는 방법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냐? 여러분들이 뉴턴의 방정식을 배워서 그 2차 미분 방정식이면 그거를 적당히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지려면 이니셜 컨디션이 2개 있으면 됐죠.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유니크한 솔루션을 찾는다 이거예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그렇게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어느 한 시간에서 뭐 x, 위치, 속도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주어진 시간에 경계면, 소위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요. 어떤 주어진 바운더리에 대해서 그 바운더리에서의 그 값이, 예를 들어 일렉트릭 필드나 혹은 어떤 일정한 어떤 펑션의 값이 얼마냐, 혹은 그거의 데리버티브가 표면에서 그 바운더리에서 얼마냐를 알면 모든 공간에서의 솔루션이 결정이 돼요. 그게 좀 다르죠. 그래서 사실 전자계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피직스에 영향을 끼치나 하는 거를 1년 동안 공부할 거라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분들 웨이브 이퀘이션도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그거에서도 역시 주어진 여러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그 파동이 전달돼 나가는가 하는 거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반사, 굴절 여러 가지도 전부 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웨이브 이퀘이션의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결정할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미리 공부할 걸. 이게 아니고 이 과목을 배우다 보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많이 공부하니까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란 과목을 따로 수강하지도 않고 날로 먹는 그런 좋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학적인 정량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수학적인 테크닉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수리물리를 지금 배우고 있나? 아니면 1학기 때 수리물리 1을 배웠나? 그때 뭐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런 거 배웠어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코디네이트 시스템? 그 다음에 각각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쓰는가? 이런 거 다 배웠죠. 이제 그거를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우리 여기서 사용할 거라 이거예요. 그 외에 여러 다른 수학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거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초적인 것만, 왜냐하면 자세한 거는 수리물리 시간에 다 배웠을 테니까. 수리물리 시간에는 수리물리 시간에서는 여기서는 기초적인 것만, 중요한 건 전부 다 전자기학 때 배울 거라고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그 필요한 수학적인 지식은 내가 여기서 직접 설명을 하면서 볼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물론 고전역학에서도 일반 물리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많은 계산을 했지만, 전자기학은 그거보다 조금 더 할 거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피직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역시 주의를 해야 될 건, 수학에 묻혀서 피직스를 보지 못하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보다 피직스를 정량적으로 이해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봐야지, 너무 수학적인 것에 파묻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피직스를 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강의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대략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책에 그러면 내용을 어디까지 다룰 거냐? 내가 책대로 할 필요는 없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1년짜리인데 되게 보면 이게 내가 책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7장이 끝나면 인터미션이라고 있길래 내가 1학기 때는 7장까지 나가는 걸 목표로 하겠다 이거예요. 7장까지 나가는 걸로. 얼마 안 되죠. 350페이지나 되네. 그렇지만 우리 처음에 지난 학기에 내가 강의를 할 땐 700페이지짜리를 한 학기에 했으니까 너무 시간이 남을 것 같아. 시간이 남으면 거기에 관련된 다른 내용을 더 붙여서 이 강의를 하면 되죠. 자, 강의 진행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빨리 강의를 진행하지 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는 표정이기 때문에 그럼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그리피스 책의 처음 한 챕터도 굉장히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앞에서 나오는 수학적인 기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챕터 1을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내가 그걸 다 따라하기에는 힘들어.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벡터 캘큘러스에 대한 내용이 1장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냐, 벡터로 여러 가지 연산을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벡터로 함수가 되었을 때 미분을 어떻게 하냐, 적분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에 1장을 딱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로만 얘기하고 내가 1장을 제낄 거냐? 그럴 순 없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전자기학 과목은 수학적인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학적인 기초를 내가 딴 거는 모르고 벡터 혹은 일반적으로 텐서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나.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해서 먼저 요 첫 주는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벡터예요. 벡터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벡터를 뭘로 배웠나?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는 거다.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는 양은 전부 다 벡터냐? 그렇지 뭐. 크기와 방향이 있으면 벡터라고 했는데 크기와 방향이 있으면 전부 다 벡터지. 라고 한 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거죠. 그럼 우리 벡터에 대해서 좀 더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벡터가 도대체 뭐냐? 혹은 벡터가 있는 공간, 벡터 스페이스가 뭐냐?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봅시다. 벡터가 뭐냐? 를 정의하려면 우리 처음부터 굉장히 추상적인 공간에서 벡터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유클리디안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잠깐 내가 하다가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언제까지지? 금요일까지? 오늘이 목요일인가? 화요일이지. 내가 이 강의 수강하는 학생 중에서 물리학과 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그 학생들은 내가 전혀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궁금해. 왜 이 과목을 들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내일 아니면 금요일, 내가 목요일 날은 2시부터 5시까지가 강의가 있으니까 수요일, 내일이면 좋고 아니면 금요일 항상 오후에 1시 이후에 아무 때나 나를 찾아와서 면담을 해서 왜 듣나? 아니면 이걸 들을 때 정말 이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부합되나? 혹은 이거를 잘 들으려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주려는 의도니까 이 물리학과 학생이 아닌 학생은 내 사무실로 수요일이나 금요일 오후에 혹은 목요일 날이면 뭐 1시에서 2시 강의 전에 찾아와도 좋아요. 찾아와서 나랑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또 까먹었잖아. 그래서 벡터를 보려면 먼저 우리 유클리디안 3디멘셔널 스페이스를 생각하자 이거예요. 유클리디안 3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사실 뭐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퍼레이션, 예를 들면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인버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의 성질을 질 때 특히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할 때는 로테이션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중요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생각하고 로테이션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하는 거를 볼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테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양, 그걸 우리가 스칼라라고 부를 거예요.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양이 아니라 스칼라는 로테이션 혹은 주어진 스페이스에서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양, 변하지 않는 걸 인베리언트하다고 하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거,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나오면 로테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양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벡터는 어떻게 정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우선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써서 보면 벡터를 x, y, z 공간 그래서 포지션 벡터를 생각하자 이거예요. R 벡터. 요거 좌표가 x, y, z야. 그 다음에 로테이션 하는 거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벡터를 로테이션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디네이트 액시스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두 개가 똑같은 결과가 있죠. 결과가 되죠. 그래서 우리 어떤 걸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벡터를 직접 움직이는 건 직접 움직인다고 해서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좌표축을 그 반대로 돌리는 거, 돌려서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걸 우리가 패시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지금은 우리가 패시브 트랜스포메이션, 좌표축을 바꿔보겠다 이거예요. 좌표축을 바꿔서 어떻게 되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 똑같은 분필로 하니까 색깔을 y, z. 여기서의 좌표축에서 본 요 r 벡터의 좌표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거를 우리가 프라임드 코디네이트에서의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r 벡터는 우리가 잘 아는 유닛 벡터 디컴포지션, 다시 말하면 x, y, z 방향의 단위 벡터를 i hat, j hat, k hat이라고 하면 이거는 x, i hat, y, j hat, z, k ha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똑같은, 우리 벡터는 변하지 않고 좌표축만 변했으니까 이 똑같은 벡터는 다른 프라임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보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축에 대한 유닛 벡터들을 i 프라임, j 프라임, k 프라임이라고 쓰면 이건 똑같이 x 프라임, 프라임, y 프라임, j 프라임, z 프라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x 프라임은 이 좌표는 처음에 우리가 x, y, z를 알고 있는데 x를 알고 싶으면, x 프라임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요 식에다가 i 프라임 햇을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키면 x 프라임만 남죠. 그죠? x 프라임은 여기다 i 프라임 햇만 넣으면 돼. 근데 여기다, 그럼 여기다가도 i 프라임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보면 x 프라임은 r, i 프라임, 햇 프라임. 이거를 밑에다 쓰면 x 프라임만 남지만 위에 있는 걸 쓰면 i 햇 프라임 x 플러스 j 햇 i 프라임 y k i 프라임 z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건 어떤 i 프라임, j i 프라임, k i 프라임은 some 넘버죠. 어떤 숫자고. 그래서 보면 x 프라임을 프라임드 시스템에서의 x 성분을 돌리지 않았을 때 원래 좌표축에서의 성분 x, y, z에 대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1차식이에요.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쓰면 여러분들이 y 프라임은 이걸 쓰면 되지 뭐. 그죠? 물론 G도, G 프라임도 쓸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노테이션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X, Y, Z라고 하지 말고 X, Y, Z를 유클리디안 4차원, 5차원이면 어떻게 하려고? U, V, W 알파벳이 26개잖아. 30차원이면 어떻게 쓰려고?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그냥 우리 이거를 X1, X2, X3
다음과 같이 이제 앞으로 쓰겠다 이거예요. x1, 2, x2, x3는 x, y, z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노테이션은 xi 프라임은 i가 1, 2, 3으로 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거는 틀림없이 some number xj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넘버가 있고 j에 대한 썸이니까 i가 있고 1, x1, 2, x2, 3, x3, x1, x2, x3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다음과 같이 쓰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aij는 여기 있는 노테이션을 보면 1일 때는 i가 1일 때는 1 그 다음에 ijk니까 요거는 요것도 앞으로 ijk도 이렇게 쓰면 귀찮으니까 e1, e2, e3 유닛 벡터에 1, 2, 3라고 쓰면 요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i 프라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요걸 보면 집어넣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면 우리 전부 다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양 물론 각각 aij는 요 양은 1 이하의 숫자예요. 절대값이 1 이하의 숫자죠. 여기 유닛 벡터고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했으니까 각도 둘 사이의 각도 코사인 그 각도에 해당되는데 코사인 그 각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각도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말하면 i 프라임과 j i 프라임 축과 j 축 사이 각도의 코사인에 해당되는 양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우리가 다음 같은 양을 그래서 우리가 디렉셔널 방향을 나타내는 코사인이라 그래서 디렉셔널 코사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요렇게 쓸 수 있다. 아, 어렵다.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어디서 많이 본 노테이션이죠. 그죠? 이거 매트릭스인 것 같아. 매트릭스의 형태를 이렇게 쓴 걸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쓰자 이거예요.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쓴다는 건 뭐냐면 R 벡터를 x1, x2, x3를 가지는 컬럼 벡터. 컬럼 벡터 이런 거 배웠지? 오케이. 다음과 같이 쓰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어떤 식으로 매트릭스를 쓸 수 있냐면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 a11, 12, 13, a21, a22, a23, a31, a32, a33, 이렇게 쓴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x1 프라임은 a1 그다음에 j에 대해서 다 보니까 x1 프라임은 a11 x1 더하기 a12 x2 더하기 a13 x3 맞죠? 두 번째 것도 앞에 있는 게 다 2로 돼 있고 1, 2, 3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하는 거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 노테이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디렉셔널 코사인으로 만든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A라고 쓰면 우리가 이거는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로테이션이 굉장히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중요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 중에서 길이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길이는 변하지 않아. R 프라임 스퀘어는 이게 뭐냐면 x1 프라임의 제곱, x2 프라임의 제곱, x3 프라임의 제곱. 이거는 이렇게 쓰면 그렇지만 R 프라임 벡터, R 프라임 벡터 이렇게 쓸 수 없지. 왜냐하면 이게 컬럼 벡터인데 컬럼 벡터랑 컬럼 벡터를 곱할 수가 없죠. 이 형태를 만들려면 요거를 트랜스포즈를 시켜야 되죠. 트랜스포즈가 뭔지 아나? 컬럼과 로우를 바꾼 거. 다시 말하면 R 트랜스포즈는 다음과 같이 쓴 거죠. 그죠? 이거는 알죠? 오케이. 되게 그 다음에 내가 모르죠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음 같이 되고. 그러면 이거는 요게 됐으면 요거를 트랜스포즈를 시키면 트랜스포즈를 시키면 어떻게 하지? 순서를 바꿔야 되죠. 전부 다 트랜스포즈를 시키면서 순서를 바꿔야 되죠. 자, 이거를 써. 그러면 R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R이야. 근데 이게 R 스퀘어랑 같아야 되는데 R 스퀘어는 다음과 같은 양이죠. 따라서 이 양은 3x3 매트릭스랑 3x3 매트릭스를 곱하면 3x3 매트릭스가 돼야 되는데 두 개를 곱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두 개를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하나와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되는 매트릭스. 이런 매트릭스를 우리가 오소고널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A에 나와 있는 요 양들은 전부 다 디렉셔널 코사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얼 넘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리얼 오소고널 매트릭스라 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복잡한 계산을 거쳤지만 우리가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로테이션은 포지션 벡터를 컬럼 벡터로 쓰면 3x3 매트릭스로 쓸 수 있어요. 3x3 매트릭스는 리얼 오소고널 매트릭스여야 돼요. 왜냐하면 R의 크기가 코디네이트 벡터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을 썼죠. 혹은 요건 다시 쓰면 오른쪽에 A의 인버스를 어플라이하면 트랜스포즈를 시키면 자기 자신의 인버스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랑 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그러면 이거는 R 프라임을 R로 표현한 거지만 거꾸로 R을 R 프라임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쓰냐면 왼쪽에 A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여기다 A 트랜스포즈 A는
1이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R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다음과 같은 로테이션은 3차원에서 임의의 로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9개의 디렉셔널 코사인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인디펜던트한 게 몇 개냐? 3개예요. 그게 뭐냐면 I 프라임, J 프라임, K 프라임이 서로가 수직이고 I, J, K가 수직인 원래는 9개인데 서로가 수직인 조건 3개씩을 빼면 3개가 남죠. 3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의의 3차원에서의 회전할 때 필요한 앵글은 3개만 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3개를 여러분들이 고전역학 시간에는 오일러 앵글이라고 배웠어요. 갑자기 헷갈리지? 오일러 앵글이 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먼저 XY, Z축을 중심으로 θ만큼 아니지 X축을 중심으로 Z를 θ만큼 회전을 해. 그 다음에 바뀐 Z'을 중심으로 Psi만큼 회전을 해. 그리고 다시 바뀐 X1'을 중심으로 또다시 바뀌는 앵글 3개. 그렇게 3개면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런 임의의 회전은 항상 그러면 어떤 주어진 엑시스에 대해서 세타만큼 회전하는 걸로 바꿀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그 3개를 복잡하게 해도 그건 결국 어느 한 방향을 중심으로 앵글 세타만큼 회전시킨 거다. 그러면 앵글 세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 아니고 주어진 방향, 어떤 주어진 방향에 대해서 세타만큼 회전하니까 그 주어진 방향을 가리킬 때는 2개의 컴포넌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회전은 3차원에서의 회전은 3개의 인디펜던트한 앵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건 우리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짓을 했냐? 벡터가 뭐냐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거를 유도하고 싶어서 A라는 폼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복잡한 짓을 했는데, 그럼 벡터가 뭐냐? 어떤 양이 벡터라고 하면 V, 그 성분이 물론 우리가 카티션, 물론 다른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써도 되지만 이게 벡터라고 하면 이게 벡터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회전을 시켜보면 돼요. 회전을 시키면 아까 우리 봤던 그 A라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쓰면 V는 물론 좌표축을 옮긴 거니까 V는 변하지 않고, 우리 아까 코오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한다 그랬죠.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 트랜스폼된 Vx 프라임, 아까 이걸 바꾼다 그랬지 참. 1, 2, 3. 로테이션에 대해서 V1, V2, V3, V1 프라임, V2 프라임, V3 프라임의 관계가 이 관계를 만족하면 V를 벡터라고 해요. 벡터의 데피니션이 너무 복잡하죠. 말로 하면 어떤 양이 벡터라고 부르려면 그 벡터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각각의 성분이 포지션 벡터 R 벡터가 트랜스폼 하는 것처럼 변해야만 우리 그 양을 벡터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따라서 R은 벡터야. 그죠? 포지션 벡터는 이걸 만족하죠. By definition, 포지션 벡터는 벡터예요. 그죠? 두 번째, 이건 벡터예요. 그렇지만 순서를 바꾸면 이건 벡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x, y, z가 트랜스폼하는 것처럼 y, x, z가 트랜스폼하지 않죠. 그죠? 따라서 우리 벡터를 정의할 때는 그냥 크기와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에 대해서 데피니트한 성질을 포지션 벡터와 똑같은 트랜스포메이션 프로퍼티를 만족해야 그 양이 벡터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태까지는 안 중요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벡터량, 모멘텀, 포지션, 포스, 일렉트릭 필드 이런 게 전부 다 벡터라는 거는 그 각각의 성분이 이렇게 트랜스폼 된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는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해졌죠. 오케이. 그래서 보면 우리가 벡터의 성분을 따질 때 이렇게 인덱스를 하나 썼죠. 성분을 쓸 때. 보라. 이런 거 인덱스가 두 개네. 그렇지만 이거는 그 중에 하나가 벡터인 건 아니죠.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벡터가 그 중에 한 멤버인 가장 이런 다음과 같은 로테이션에 대해서 특별한 성질을 가진 모든 양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텐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냐면 그 중에서 아까 본 것처럼 그 성분을 지정할 때 인덱스가 하나 필요한 거, 인덱스의 인디펜던트한 인덱스의 개수를 그 텐서의 랭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거는 스칼라 인덱스가 하나도 없죠. 넘버니까. 이거는 그래서 벡터는 인덱스가 하나 있었죠. 그럼 일반적으로 두 개, 세 개, n개 있는 텐서가 있나? 있죠.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나가면 힘드니까 우리 세컨드 랭크 텐서. 당연히 그거는 인덱스가 두 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i가 1부터 3, j가 1부터 3인 다음과 같은 양이 세컨드 랭크 텐서라면, 세컨드 랭크 텐서라면 이게 텐서라고 하면 만족하는 조건은 뭐냐면 로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트랜스폼 하냐를 보는 거예요. 로테이션에서 어떻게 트랜스폼 하냐면 다음과 같이 트랜스폼을 하면 이게 어떻게 나온 거지? 복잡하긴 하지만 잘 보면 첫 번째 인덱스가 벡터인 것처럼 i가 aki, i가 된 거고 두 번째 인덱스는 lj, j가 돼서 요 각각의 인덱스에 대해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붙어 있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로테이션에 대해서 트랜스폼을 하면 우리 이 양을 세컨드 랭크 텐서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화하기 쉽죠. third 랭크 텐서나 fourth 혹은 n번째 랭크 텐서는 각각의 인덱스에 대해서 전부 다 다음과 같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하나씩 붙여서 그렇게 트랜스폼을 하면 우리 그 양을 nth 랭크 텐서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론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1년 후에 배울 스페셜 렐러티비티는 민콥스키 스페이스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는 이게 좀 약간 다르죠. 그때는 중요한 트랜스포메이션이 로테이션을 포함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데 우리 그거는 지금 걱정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된다. 그러면 갑자기 이걸 집어넣는데 이게 힘든가? 세컨드 랭크 텐서를 우리가 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컨드 랭크 텐서를 어떻게 만드냐면 U 벡터랑 U랑 V가 벡터라고 합시다. 이제 U와 V가 벡터라고 하면 이제 무슨 뜻인지 이제 다 이해를 하죠. 로테이션을 했을 때 각각의 성분이 포지션 벡터처럼 트랜스폼하는 거죠. 그러면 U의 I번째 성분과 V의 J번째 성분을 곱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를 우리가 인덱스가 2개 있으면 3차원부터는 복잡하지만 third rank부터는 복잡하지만 인덱스가 2개 있는 건 우리가 마치 매트릭스처럼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에 배웠을 때 이너셔 텐서를 쓰는 거랑 아주 비슷한 방법으로 인덱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매트릭스의 ij번째 항. 그래서 우리 이거는 사실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쓰면 U1, V1, U1, V2, U2, V1, U2, V2, U2, V3, U3, V1, U3, V2, U3, V3. 이거를 나타내는 텐서를 굳이 매트릭스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벡터라고 했으니까 K번째 성분은 다음과 같이 써야 되죠. V L'은 똑같이 어떻게 할까? LJ, VJ. 그래서 UK 프라임, VL'은 서메이션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AKI, UI, 서메이션 ALJ, VJ. 앞으로 다 끄집어내면 AKI, ALJ, UI, VJ. 이 식을 보면 벡터 2개를 각각을 곱해놓은 양이 보면 세컨드 랭크 텐서가 만족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텐서를 곱해서 더 랭크가 큰 텐서로 만드는 법 그냥 무식하게 곱하면 돼요. 예를 들면 UI, T가 세컨드 랭크 텐서면 T, KL. 물론 인덱스는 전부 다 달라야 되죠. 각각 인디펜던트한 건 다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세컨드 랭크 텐서, 이게 퍼스트 랭크 텐서면 이 양은 조금 아까 우리가 한 짓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third 랭크 텐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텐서 2개를 곱해서 그 각각의 랭크의 합으로 된 텐서를 만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우리가 텐서 프로덕트를 한다고 얘기해요. 당연히 랭크는 각각의
곱해지는 양들의 랭크를 더한 거랑 같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대. 그래서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fourth rank tensor 어떻게 트랜스폼 하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프라임은 서메이션 i, j, k 전부 다 1부터 3까지 a 알파 i, a 베타 j, a 감마 k, a 델타 l, p i, k. 다음과 같이 트랜스폼 포스트 랭크 텐서는 회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트랜스폼을 한다는 거죠. 스칼라는 트랜스포메이션, 로테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죠. 로테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느냐? 우리 그걸 스칼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벡터가 존재하는 공간, 혹은 거기에서의 스칼라, 이런 것들은 그 안에 공간에 이렇게 좀 더 문자를 쓰면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뭐냐면 매트릭 텐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게 다시 말하면 어느 트랜스포메이션인가, 로테이션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R은 R 벡터가 x, y, z면 이거는 스칼라죠. 로테이션에서 변하지 않으니까. R 벡터의 x 성분 x는 스칼라가 아니죠. 그죠?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건 뭐냐면, 벡터가 크기와 방향만 가지고 있으면 벡터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했었죠. 스칼라는 넘버면 스칼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 드디어 이제 벡터와 스칼라를 이제 명확히 구분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다 보니까 로테이션에 대해서 하는 걸 보니까 이런 서메이션 기호가 자꾸 나와. 귀찮죠? 귀찮아. 너무 귀찮아. 이거 나만 귀찮아 하나? 아인슈타인도 귀찮아 했어요. 아인슈타인도 이게 나오는 게 너무 귀찮아. 물론 그 사람은 4디멘션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에서 했지만, 역시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이런 매트릭스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거 쓰는 게 귀찮아. 그래서 딱 관찰을 해보니까, 서메이션을 할 때 보면, 이 서메이션을 하는 인덱스에 대해서 인덱스가 꼭 2개 나와. 쌍으로 나와. 3개 나오면 안 돼. 1개 있어도 안 되고 2개 나와요. 이 2개 나오는 거는 i를 j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죠? 모든 거에 대해서 썸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2개 나오는, 쌍으로 나오는 인덱스는 더미 인덱스라고 해요. 더미라는 게 인형 누군지 별로 알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우리 J로 놓든 K로 놓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 서메이션이 로테이션 같은 걸 서메이션을 할 때는 로테이션 같은 걸 나타낼 때는 꼭 쌍으로 나타나는 더미 인덱스에 대한 모든 썸이야. 그러면 앞으로 더미 인덱스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K는 더미 인덱스가 아니죠. 2번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더미 인덱스에 대해서는 서메이션 기호를 생략하자.
이렇게 쓰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는 거는 이렇게 쓰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있는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IJ였는데 이거 II는 나타나면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더미 인덱스가 나타나면 모든 걸 다 쓰래. 소위 말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트레이스죠. 대각선 컴포넌트의 합을 쓰는 거죠. 우리 여러 가지 example을 할 수 있어요. AIJ, BJK. 이제 헷갈리지. 인덱스가 너무 많아. 그렇지만 두 개 나온 건 요거밖에 없죠. 요게 더미 인덱스예요. 나머지는 더미 인덱스가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써줘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AI1, B1K, AI2, B2K, AI3, B3K. 이렇게 서메이션이 되지 않는 더미 인덱스는 우리가 인디펜던트 인덱스라고 해서 그대로 놔두고 더미 인덱스에 대해서는 모두 썸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럼 이것만 있나? 하나만 더 해볼까? 체인 룰로 다음과 같이 미분한 거예요. 보면 인덱스가 여러 개 있네. 이게 더미 인덱스죠. J가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으로 쓰면 du dx1 dx1 dxi du dx2 dx2 dxi du dx3 dx3 dxi 다음과 같이 쓰겠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텐서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x 알파, x 베타 이렇게 쓰면 세컨드 랭크 텐서였죠. 그리고 나서 알파랑 베타를 같게 놔. 스칼라죠. 인디펜던트한 인덱스를 놓고 두 개를 같게 놔서 더미 인덱스로 바꿔서 썸을 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컨트랙션이라고 해요. 컨트랙션을 하면 텐서의 랭크가 한 번 할 때마다 둘씩 줄어들죠. 자, 다음과 같이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제 봤으니까 우리 드디어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까지 배웠어.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써서 여러 가지 벡터들에 대한 오퍼레이션, 다음 시간에는 크로네커 델타와 레비스 비타 심볼을 이용하고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쓰면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를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우리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조교가 연습 시간을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어요.